여러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명동거리, 경복궁, 강남? 모두 아닙니다. 바로 한국의 산입니다. 산이요?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셨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외국인들이 산 정상에서 컵라면을 까고 막걸리를 들고 한국의 산속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그들은 비행기를 타고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와 힘들고 땀나는 등산을 그것도 한국에서 굳이 하려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이야기는 한국 등산의 인기를 가져다준 프랑스 탐험가의 여행기로 시작됩니다. 모험을 삶의 전부로 여기며 세계의 고산을 누벼온 한 프랑스 탐험가. 그녀는 히말라야에서도 안데스에서도 가슴이 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왜 한국의 산에서 눈물을 흘렸는지 모두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히말라야 정상에 섰던 그날, 저는 어딘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세한 바람이 볼을 스치고 발 아래 펼쳐진 설산의 풍경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지만 마음 한구석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수십 번 반복했던 장면인데도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가슴이 뛰지 않았고 눈앞의 장관은 그저 또 하나의 익숙한 풍경으로만 다가왔습니다. 자연이 주는 경이로움에 젖던 그 감동은 어느새 희미해져 있었고 산은 더 이상 저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권태가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구성해온 감정의 단절이었습니다. 저는 프랑스 출신 산악 탐험가입니다. 수년간 안데스, 알프스, 히말라야를 넘나들며 고산의 매력을 기록하는 글을 써왔습니다. 평생을 산에 바쳐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산은 제 인생의 중심이었습니다. 정상에 오른 순간의 벅참, 극한의 날씨와 고통을 이겨낸 후의 해방감, 눈부신 새벽 햇살이 얼음 위에 내려앉을 때의 경이로움. 그 모든 것은 저를 살아있게 만드는 힘이었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더 높은 곳, 더 험한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감정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르기를 반복해도, 길이 험해져도, 정상의 고도는 더 높아져도 심장은 그에 비례해 뛰지 않았습니다. 성취는 있었지만 감동은 없었고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막연한 불안만이 남았습니다. 산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저에게 위로와 영감을 주는 존재였는데 그것이 사라진 순간 저는 길을 잃은 듯 했습니다. 글도 멈췄고 떠나던 이유도 잊혀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동안 산을 등지며 방황했습니다. 그런 저를 다시 산으로 이끈 건 의외로 가까운 친구 마르크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마르크는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줄리앙, 한국의 산은 어때? 거긴 좀 달라. 산에서 라면 끓여 먹고 술도 마셔. 모르는 사람끼리도 인사하고 얘기 나누고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너한텐 그게 필요할지도 몰라.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산에서 술과 식사라니 저에게는 낯선 이야기였습니다. 산은 고요해야 하고 고독해야 하며 오롯이 자연과 마주하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산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음식을 나누는 문화는 저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파리의 작은 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한 사진집 한 권이 제 생각을 뒤흔들었습니다. 책 속에는 가을 단풍 사이를 걷는 등산객들의 환한 표정과 정상에서 라면을 나누는 모습, 등산객끼리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장면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생소했지만 유하게 따뜻했고 그 풍경들은 차가웠던 제 마음을 살며시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 아래 적힌 글귀는 제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산은 혼자 오르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걷고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의 산행 문화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영상 속 한국의 등산객들은 무거운 장비보다 환한 미소를 먼저 챙기는 듯했고 산속에서 모르는 사람과도 라면과 막걸리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등산이 단지 체력과 고통의 극복이 아닌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과정처럼 보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어느 외국인이 한국에선 산이 사람을 품어주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말은 유난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도 품어주는 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았지만 낯선 만큼 호기심도 커졌습니다. 늘 혼자였던 산행에 따뜻한 사람들과의 교감이 있다면 어쩌면 잊고 지냈던 감동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산을 정복의 대상이 아닌 공간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걷고 나누고 쉬어가는 산이라면 제가 지금껏 놓치고 있던 감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이번 산행은 높이를 위한 여정이 아닌 마음을 위한 여정이 될 것이라 느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공항에서부터 어떤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으로 산이 아닌 사람들의 문화를 보러 왔다는 사실이 오히려 새로운 산행을 시작하는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저는 서울의 남쪽에 위치한 관악산을 첫 산행지로 선택했습니다. 너무 높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는 산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보고 싶었던 사람과 함께하는 산을 경험하기에 적절한 곳이라 생각했죠. 산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온 산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입구엔 등산용품을 파는 작은 가게들과 따뜻한 오뎅 국물을 파는 노점이 있었고 산을 오르기 전 준비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었던 건 등산객들의 복장이었습니다. 형형색색의 옷과 장비, 눈부신 햇살 아래서 산은 하나의 축제처럼 보였습니다. 조용하고 엄숙했던 제가 알던 산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어요. 처음엔 다소 어색했습니다. 가파른 길을 오르며 땀이 흐르는데 그 옆에선 누군가 웃으며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고개만 끄덕였지만 다음 사람도 또 그 다음 사람도 같은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 하나에도 따뜻함이 묻어났고 그들의 표정에선 산을 즐기는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느새 그들과 같은 속도로, 같은 리듬으로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점점 경사가 심해지자 어느 어르신이 제게 처음 오르시는 것 같네요. 물 좀 드실래요? 하며 생수를 내밀었습니다. 생소했지만 그 말투에서 느껴지는 정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여기저기 앉아 준비해온 음식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자리를 잡은 그룹들은 막걸리를 따라 서로 건배를 하고 버너 위에 냄비를 올려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냄비 주위엔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그때 제 옆에 앉은 한 중년 부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같이 드시죠. 놀람과 함께 망설임도 있었지만 그들의 자연스러운 호의에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종이컵에 따라준 막걸리는 처음 맛보는 것이었고 입안에 퍼지는 은근한 단맛과 톡 쏘는 감촉이 묘하게 기분을 풀어주었습니다. 라면은 평소라면 그냥 지나칠 음식이었지만 이 순간엔 너무도 특별한 향과 맛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라면을 한 입 베어 물고 낯선 이의 웃음 섞인 말을 듣는 그 장면. 그건 어떤 정상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장면을 깊숙이 받아들였습니다. 이건 정복이 아니라 나눔이야. 산이 이런 모습일 수도 있구나. 그날 저는 산보다 사람에게 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산길에는 더 많은 풍경들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 그리고 그 소리 위를 덮는 사람들의 대화와 웃음. 산 전체가 살아있는 공간 같았습니다. 여기서 산은 단지 오르기 위한 목적지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길이었고 감정을 나누는 공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속에도 서서히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서울 근교의 또 다른 산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북한산, 도봉산, 청계산. 산의 풍경은 각각 달랐지만 공통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언제나 누군가 옆에 있었고 등산로 어디에서든 말없이 주고받는 배려가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어르신을 위해 자리를 비워주고 누구나 쉽게 앉을 수 있도록 돗자리를 넓게 펴며 낯선 이를 향한 말 한마디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산은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누구든 혼자일 수 없고 누구든 함께할 수 있는 곳이었죠. 저는 그제야 마르크가 했던 말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너한텐 그게 필요할지도 몰라. 단순히 음식이나 대화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서와 마음이 지금의 저에게 필요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산은 여전히 산이었지만
그 속에 사람이라는 온기가 더해지자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저는 어느새 산이 아니라 사람을 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은 다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설악산은 정말로 특별한 산이었습니다. 서울의 산들이 활기차고 따뜻한 사람 냄새를 풍기는 공간이었다면 설악산은 그보다 더 깊고 묵직한 무언가를 안고 있는 산이었죠. 강원도에 위치한 이 산은 한국 사람들에게도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들었습니다. 가을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 저는 설악산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긴 산행이 될 거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새벽 첫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산 입구에 도착하자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산 전체가 단풍으로 뒤덮여 있었고 붉은빛과 주황빛이 번갈아 빛나며 하늘까지 물들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은 공중에서 춤을 추듯 흩날렸고 사람들은 그 풍경을 담기 위해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저 역시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산을, 이런 계절을 만난 것만으로도 한국에 온 이유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행은 초반에는 평탄했습니다. 능선에 오르기 전까지는 나무들이 풍경을 감싸주었고 사람들과 나란히 걸으며 가벼운 인사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도가 높아질수록 점점 바위 구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위험해질 수 있는 구간이었지만 저는 그저 풍경에만 마음을 뺏긴 채 조심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듯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순간 날카로운 통증이 발목을 타고 퍼졌습니다. 한쪽 다리에 온 힘을 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혼자 있었습니다. 설악산이라는 생소한 장소, 낯선 말과 풍경 속에서 다시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다시는 산에 감정을 쏟지 않겠다 다짐했던 그날이 떠올랐고 여태껏 쌓아온 따뜻한 기억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그때 위에서 내려오던 3명의 등산객이 제 모습을 보고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짧고 선명한 한국어였지만 그 안에는 놀람과 걱정이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급히 발목을 가리켰고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바로 배낭에서 파스를 꺼내 뿌려주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자신의 지팡이를 내어주며 기댈 수 있게 이거 잡으세요 라고 말했죠. 그들의 눈빛엔 어떤 계산도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다쳤고 도와야 한다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건넨 한마디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산에서는 서로 도와야죠. 그 짧은 말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지금껏 저는 산을 정복하고 증명하는 공간으로만 여겨왔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높이 오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국의 산에서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흐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곳의 산은 누군가를 시험하기 위한 무대가 아니라 서로를 보듬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조심스럽게 하산하던 길, 그들은 제게 따뜻한 물을 건네고 민박집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를 도와준 그들 또한 강원도 지역의 등산 동호회 회원들이었고 매주 함께 산을 오르며 서로의 일상을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들이 안내해준 조그마한 산속 민박에 묵게 되었고 그곳에서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동호회 사람들과 다시 산을 걸었습니다. 이번엔 정상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목적도 기록도 경쟁도 없었습니다. 그저 걷고 쉬고 이야기하고 가끔 멈춰서 낙엽을 줍고 바람 소리를 듣는 여정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밤에 직접 쑤셨다는 생강차를 건넸고 또 다른 이는 한국의 산에 얽힌 설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설악산에 호랑이가 살았다는 이야기, 단풍은 산신이 남긴 붉은 기운이라는 전설, 그 모든 말들이 낯설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산은 그들에게 일상이었고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 속엔 단지 풍경이 아닌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이야기 속에는 누군가의 기억과 감정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토록 따뜻한 산, 이토록 따뜻한 사람들. 저는 그 속에서 진짜 산을 만났습니다. 단지 오르는 것으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사람과 삶이 깃든 진짜 산을요.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창밖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수천 미터 상공에서 내려다 보이는 구름과 도시, 불빛 대신
저는 제 앞에 펼쳐진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키보드를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기내의 잔잔한 엔진 소리 위로 타닥타닥 울리는 키보드 소리는 마치 제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무언가가 바깥으로 터져나오는 듯한 울림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껏 수많은 산을 오르며 글을 써왔지만 이번만큼은 전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단순한 기록이 아닌 가슴 속에서 우러나온 이야기, 자연을 묘사하는 문장이 아니라 삶을 되짚고 치유하는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한국의 산에서 산을 다시 사랑하게 되었다. 그 한 문장은 오랜만에 제가 진심으로 써내려간 첫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시작으로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들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설악산의 단풍, 관악산에서 만난 낯선 사람의 인사, 북한산에서 나눈 막걸리 한 잔, 도봉산 오솔길에서의 나눔과 웃음, 그 모든 장면이 제 글 속에서 하나의 큰 이야기로 살아났습니다. 과거의 글들이 산의 높이와 험난함, 극복의 서사로 채워졌다면 이번의 글은 온전히 사람과 감정에 집중된 글이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산은 단지 자연의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가 녹아 있었고 나눔과 배려, 위로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국의 산에서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산은 배경이었고 사람은 주인공이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또 다른 삶의 의미를 발견했고 잃었던 감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에 도착하자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익숙하던 거리는 왠지 공허했고 오랜만에 찾은 단골 카페는 무언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어디선가 마음이 자꾸 멀어졌고 가을의 공기는 한국에서 느꼈던 단풍길의 바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의 산에서 받았던 따뜻한 눈빛, 손끝의 온기, 말없이 나누던 물 한 모금이 그렇게도 그리웠습니다. 그것은 단지 추억이 아니라 지금의 제 삶에 꼭 필요한 무엇이었습니다. 출판사에 넘긴 원고는 곧바로 큰 반향을 불러왔습니다. 담당 편집자는 원고를 다 읽은 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줄리앙, 당신 글이 이번엔 달라요. 산이 아니라 사람이 보여요. 무언가 정말 소중한 걸 전해주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제 자신도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출간된 책은 예상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단지 산을 좋아하는 독자뿐 아니라 마음의 공허를 채우고 싶은 이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이들, 그리고 단순한 여행 이야기를 넘어서 인간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던 독자들에게까지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독자들로부터 받은 편지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줄리앙, 당신 덕분에 저도 가을 산을 오르고 싶어졌습니다.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걷기 위해서요.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산에서 느낀 감동이 이렇게 먼 곳에 누군가에게도 닿았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만난 등산 동호회 회원 중 한 분에게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줄리앙 씨, 올해 가을 설악산 단풍도 정말 아름답게 들었어요. 다음엔 함께 걸어요. 짧은 인사였지만 그 몇 줄에는 한국의 온기, 설악산의 바람, 그리고 그날의 추억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다시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이번엔 일이 아닌 진심으로의 귀환이었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한 번 위로를 얻기 위해서였죠. 다시 찾은 한국의 산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민박집 아주머니는 저를 보자 다시 오셨네요라며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고 동호회 사람들은 마치 오랜 가족처럼 저를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우리는 생강차를 나누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겪은 일들, 그곳의 산들, 그리고 이번 책이 주는 반응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서로 말은 달랐지만 마음은 완벽히 통했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산이 가진 힘이었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나이도 넘어서 사람을 하나로 이어주는 공간이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정상을 향해 달리는 걸음이 아닙니다. 천천히 함께 눈을 맞추며 걷는 산행입니다. 누군가의 뒷모습을 보며 낙엽 하나에도 감탄하며 벤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누는 그런 산행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글을 쓸 것입니다. 산이 건넨 한 그릇의 위로라는 제목처럼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순간들을, 따뜻한 이야기를, 한국의 산이 전해준 감동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도 지쳐 있다면 꼭 큰 산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동네 뒷산이라도, 조용한 오솔길이라도 잠시 짐을 내려놓고 걸어보세요. 그리고 마주치는 낯선 이에게 인사를 건네보세요. 혹시 모르죠? 그 인사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감동을, 이 연결을 글로 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산에서 겪은 특별한 순간이 있다면 꼭 제게 알려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또 하나의 위로를 만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사연 어떠셨나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